복습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최면 6단계를 이제 5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첫 단계부터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연속적으로 복습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와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엄마 뱃속에서 아무렇게 나와서 아무렇게 생겨서 아무렇게나 나와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계획된 삶입니다. 모든 삶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의 아주 좋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삶의 계획은 그 계획을 짠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글쎄 우리가 이제 그걸 경험을 못했으니까 여기 올 때의 저 세상 그렇죠? 거기에서 지구에서의 삶을 살아보자 그런 계획이었죠. 지구에서 삶을 살자 이런 계획 안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본인이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전부 시나리오를 아주 세밀하게 언제 어떤 사람을 어머니 아버지로 택해서 언제 낳아서 또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 어떤 학교를 다니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자녀를 낳고 어떻게 키우고 하는 삶을 다 자기가 계획한 거예요. 시나리오 한 권의 큰 소설책 삶의 소설책이겠죠. 삶의 계획 삶의 계획을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계획을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겠다. 일단 조물주에게 승낙을 받습니다. 조물자라고도 하고 조물주라고도 하고 뭐 주나 자나 좌우간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 하느님이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물자 또는 하느님 또 뭐 하느님 그러면 한국에서 얘기하는 하느님 그런다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나 이건 하나뿐인 님이라서 하나님 같은 뜻입니다. 다 똑같은 조물자 승인을 받습니다. 저는 이번 생에 지구에 내려가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다가 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낙을 하십니다. 그 삶을 승낙해요. 그래 그렇게 살다 온 거라. 그러면 왜 이런 삶을 계획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겠죠? 이런 삶을 내가 여기서 삶으로써 내가 배워야 어디 하는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다 모르죠. 그러나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죠. 이렇게 살아보고 와야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뭐 이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삶을 승낙합니다. 승낙이 떨어지면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면 승낙이 떨어지면 나의 삶의 계획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출연자들
나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들, 친구, 딸, 뭐 할 것 없이 일생 동안 만나게 되는 사람들 엄청 많겠죠.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지나가다가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다 그 수많은 그 출연자들, 출연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출연진을 다 함께 만나가지고 당신은 무슨 역할을, 다 역할을 확인해. 이렇게 살해 주십시오. 역할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그 하나님은 이 생사를 주도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낳고 돌아가는 것, 낳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삶은 나의 일입니다. 자, 그게 있습니다. 생사를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때 살다 보느라 하고 내려보냅니다. 그럼 계획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책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나타내는 암호, 나의 삶의 계획이 나타나 있는 암호, 그걸 암호화해서 삶의 계획을 암호화해.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암호화해서 내려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누어서 준 DNA 50%씩 DNA의 그 구조에 따라서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되고 이러한 모습이 되고, 그렇죠? 몸의 모양과 생김새는 DNA, 후천적으로 부모로부터 온 DNA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런데 삶은, 이것은 생김새를 부호한 것입니다. 그러면 삶을 암호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한결에는 이것을 어디로 했다면 태어난 연, 월, 일, 시, 연, 월, 일, 시,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생과 사는 하나님이, 생은 그때 밀어내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게 암호화예요. 이 생년 월 일 시에 태어남으로써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암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내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내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결에는 그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서양에는 없습니다. 이게 동양은 다른 나라에도 없습니다. 한겨레에만 있어요. 이 한겨레 그러면 동이족, 중국에서 얘기하는 동이족 얘기인데, 지금 중국 사람은 많은 중국 이쪽 서부에 퍼져 있는 사람들도 동이족이고, 예를 들어서 공자나 이런 분들도 다 동이족입니다. 일본 사람까지 동이족입니다. 일본 아이누족 말고, 원주민 말고, 이 한국 여기까지 좀, 몽골 여기까지 우리 동이족입니다. 이걸 연구를 엄청 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숫자가 1, 2, 3, 4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한 1, 2, 3 이렇게 4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른 말로도 쓰고, 그래서 생년을 그 음양오행에 의해서, 음양오행의,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 이건 다 따로 배워야 돼요. 원리에 따라 두 자씩, 그러니까 음양오행 원리에 따라서 하늘의 수와
이게 천간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수, 땅의 수가 합쳐서 이걸 지지라고 합니다. 하늘의 수와 땅의 수, 이것이 양이면 이것이 이것이 음이면 이것은 양,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에도 두 자가 있죠. 올해 병오년입니다. 병오년. 이게 천간이고 이게 지지입니다. 이렇게 월도 두 자, 일도 두 자, 시도 두 자. 글자가 두 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연 하나, 월, 일, 시에서 기둥이 4개죠. 사주. 그래서 기둥, 4개의 기둥이라 해서 사주. 글자는 8자입니다. 그래서 사주 8자라고 합니다. 사주라는 건 생년월일입니다. 태어난 생년월일의 8글자 속에 이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DNA 속에 들어있듯이.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적으로 보면 Y, month, M, day, T, 그래서 YMDT. 여기엔 DNA, YMDT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태어났냐를 잘 분석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가, 자, 이런 내가 어디 있냐? 자, 어머니가, 부모가 만들어준 몸이 있죠, 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나가. 여기. 그러니까 몸은 물질이죠, 물질. 3차원 물질입니다. 나는 5차원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나는 5차원 물질이에요. 그래, 3차원 물질 속에 내가 들어있어. 어디 들어있냐? 여기, 머릿속에. 그러면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나는 이제 5차원이니까 이 속에 있지만 형태나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려면 나하고, 이 생각입니다. 여기하고 관련한 신경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신경. 뇌죠, 뇌. 신경 조직에 연결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뭐 여러 가지 기관, 뭐 근육이라든가 여러 기관에 함으로써 몸을 움직일 수가 있죠. 내가. 그럼 나는 뭐냐? 보이는 이건 뇌는 물질이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뇌가 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뇌는 내의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중간 컨버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냐? 나라고 하니까 뭐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입니다.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게 생각이 나야. 이걸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대개 그 심리학에서는 의식.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이나 뭐 이런 일반인에서는 영, 심령, 영성 다 같은 뜻입니다. 나입니다. 나를 지칭하는 얘기예요. 나를 알려면 그 사람 생각, 나의 생각을 알면 그게 나입니다. 자, 의식에는 지난 시간에는 일반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이 잠재의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의식이 난데 일반 의식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의식 10% 정도라고 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나타나 있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의식
90%죠. 일반 의식은 쉬기도 해야 돼요. 잠도 자야 되고, 또 일반 의식은 나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그렇지만 잠재의식은 절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잠들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잠재의식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오직 참만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그대로,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라 참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은 대로, 그때 경험은 그대로, 진실 그대로, 그 진실이 옳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장된 그대로를 평생 가지고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1살 때 저장된 것, 5살 때 저장된 것, 20살 때 저장된 것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 저장된 것을 다시 재생을 하면 그 나이에 그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대로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최면에서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 연령 퇴행이라고 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그런 걸 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그런 병이 걸렸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어서 모든 걸 못 믿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도 성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못 믿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게 어디부터 생겼느냐 하는 것을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그때 그걸 교정해 주는 것이 우리 치료 방법입니다. 최면 치료 방법입니다. 자, 우선 잠재의식의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은 나라고 했습니다. 나, 의식 중에 참의식, 잠재되어 있어 나타나지 않는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우리 일반의식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반의식으로 나 미치겠네. 일이 잘 안 돼서 미치겠네. 그럼 일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불만이 있다는 뜻이야. 뭔가가 안 되니까. 일반의식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잠재의식은 생각 논리가 달라요. 잠재의식은 어떻게 생각하냐? 미치겠네. 그러면 정말로 미친 것 같다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미쳐버려요. 실제로. 매우 화가 난다는 말로 미치겠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만 미치겠네라는 말을 잠재의식에 재저장하게 되면 그게 정말로 미친다는 말로 읽혀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면에 들어가서 잠재의식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대화 방식을 써서는 안 돼요. 잠재의식의 논리에 따라서 대화를 해야 돼요. 화난다 그러면 지금 화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지금 매우 미치겠습니까? 그게 물으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의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자의적. 자의적은 글자 잡자, 뜻자. 자의적으로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미치겠네는 그것 때문에 미치겠네는 그것이 나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것이 있으면 내가 미치는 거야. 그것을 보면 미쳐. 그렇게 되죠. 그것을 없애줘야 돼. 그것을 바꿔줘야 되죠.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의식 표면과 아주 가까이에 있으므로 일반 의식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일반 의식과 직접 교통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난데도 일반 의식과 교통하지 않은 잠재의식은 저장만 해요. 잠재의식과 교통하려면 잠재의식을 불러내야 됩니다. 잠재의식을 불러내는 기술이 바로 최면입니다. 히프노시스. 최면 기술이죠. 이 기술이 있어야 잠재의식을 불러내서 잠재의식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죠. 병을 치료하려면 그 사람의 문제를 고치려면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물어보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면 잠재의식을 불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재의식을 불러내는 기술이 최면이에요. 그러니까 최면 기술을 알아야 잠재의식을 불러내고 첫째, 둘째, 잠재의식을 불러냈을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그 대화를 따로 해야죠. 잠재의식과의 대화를 해야 돼. 대화 방법이 다릅니다. 묻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최면 속에 들어가서 물을 때는 잠재의식과의 대화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때 선생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정중하게 얘기하죠. 어디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라고 하면 전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 의식과는 그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잠재의식에다가는 최면에 들어가서 그렇게 물으면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 최면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여요. 고개를 끄덕이든가 도리도리 하든가. 왜 그러냐면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말해 준다고 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싫다면 고개를 흔들겠죠?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물으려면 선생님이 태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말하세요. 한국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대답이 다르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라고만 합니다. 아니 어디서 태어났냐고요? 예. 예.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말하세요. 한국입니다. 멕시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묻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이 말을 순화시켜서 여러 소리로 길게 얘기했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이러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서 말하는 것이 암시 언어라고 합니다. 잠재의식과의 대화 방법, 암시 언어. 이게 언어 방법이 달라요. 일반인들 우리 보통 때 대화하는 거하고 최면 속에서 대화하는 거하고는 방법이 좀 약간 다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암시 언어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농담도 할 수 있죠. 뭐라고 왜 농담이야. 보통 그러지만 잠재의식하고는 농담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에이 나쁜 놈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라고 받아들여 버려요. 각인돼 버려. 난 나쁜 놈이구나. 난 나쁜 놈이야. 그래서 다음 행동이나 말을 할 적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어떤 40 몇 살 먹었어요. 40대 아주 준수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왜 왔냐고 하니까 상담하러 왔다고. 네, 최면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가 싫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요. 여기서까지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버지만 보면 싫어서 그냥 나간대요. 뭔 나쁜 말이 나올까 봐서 아버지만 보면 나가버려요. 나쁜 말, 이상한 말이 나올까 봐서. 자기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이제 최면속에 들어가서 그 때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린 때 가서 보니까 왜 여러분은 안 그래 그렇게 잘하지 않았지만 우리 때는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시험을 치죠. 그러면 시험지까지 다 봐서 부모 도장 찍어오게 합니다. 이 부모가 도장 딱 받아보니까 우리 아들은 50점을 맞았어. 그래서 옆집 걔를 보니까 그냥 80점 맞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50점을 맞았네? 화나죠. 미워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나머지 아들보다 잘못하니까 욕심이 있어. 얘를 어떻게든지 잘하게 만들어야겠는데 할 수 없으니까 야 손바닥 내. 손바닥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그랬습니다. 휘초리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휘초리 꺾으면 손바닥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종아리도 아프고 지금도 맞으면 아프지만 아버지가 왜 때리면서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나머지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 그것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매죠. 진짜 사랑의매. 그 매를 때리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아주 쓰입니다. 왜?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내가 때려야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때리겠습니까? 근데 맞는 아들은 아버지는 자기 공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는 시험만 치고 오면 나 때려. 손바닥 때리고 종아리 때리고. 아버지가 나 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놀리냐면 그 맞고 나가면 울면서 나가면 옆에 있는 동네 사람이 야 너 맞았지? 그 소리도 듣고 막 그러니까 옆집에 맞았지? 너 아빠가 너 주워 와서 그랬나? 주워 미우니까 너 주워 왔어. 다리 밑에서. 그래서 그걸 때리는 거야. 이게 놀려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엄마가 낯으니까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 말의 뜻인데 다리 밑에서 주웠다니까 듣는 사람은 다리 밑에서 거지같이 이게 누가 내버린 걸 주워 왔나? 그래 때리지. 너 그러니까 맞잖아. 때리잖아. 그러면 그거하고 저하고 맞아. 그냥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주워온 아들인가 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어떤 애들은 에이 그러고 그냥 가는 애도 있고 그 말을 막 세게 듣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미워하니까 나를 때리지. 아버지 미워. 그렇게 그냥 딱 기억이 돼 있어요. 5살 때, 10살 때 기억이. 그 기억 때문에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오늘날 40이 넘어서도 아버지만 보면 미워요. 그래서 피하고 아버지 들어오면 나간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미워서 때린 건 아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건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의 다리 밑에서 당신을 주운 거나 똑같잖냐. 꺼낸 것이다. 그래서 다리 밑이라고 한 것이고 이게 종아리를 때리고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린 것은 내 아들이 옆집 아들보다 더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의 사랑으로 따른 거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때렸지.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으면 뇌물 수지 공부를
못해서 멍청이 뒤든 말든 내버려 두지 왜 때리겠습니까? 최면 치료할 때 그러면서 이건 아버지가 당신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따라서세요. 아버지는 나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5번 계속. 아버지는 나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전에 생각됐던 기억됐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가 실제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로 바뀌어졌어요. 기억을 바꾸는 겁니다.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딱 드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버지만 오면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식사하셔야죠. 제가 술 한 병 사왔는데 이거 한 잔 드시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치료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면 치료는. 그래서 이 암시 언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뭐래도 쓸데없어. 너는 되지 않아. 내가 고칠 수 없어.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자녀들에게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서울대학도 나왔어요. 그랬는데 하는 일 봐도 안 돼. 뭔 일 될 것 같은데 안 돼. 다 되려고도 안 돼.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 끝에 어머니 아버지 평생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습관적으로 에이 빌어먹을 놈. 그게 뭐 그냥 한 소리예요. 어머니는 에이 빌어먹을 놈아.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들도 있고 이 빌어먹을 놈. 뭔 소리하면 뭐 무슨 얘기해도 에이 빌어먹을 놈 자식. 에이 빌어먹을 놈. 평생 그 소리를 듣고 살았다.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의 자식. 평생.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 고정이 돼서 빌어먹을 놈인데 아무리 영리해서 사업을 해도 잘 될 리가 없죠. 잘 되려고 하면 나는 빌어먹을 놈인데 잘 되면 안 되죠. 일이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면 속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으로 아들이 빌어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냥 하는 얘기고 빌어먹을만 뜻은 벌어먹을 놈이라는 말을 그 뜻이 들어있다. 벌어먹을 놈. 벌어먹을 놈. 그래서 빌어먹을 놈이 아니고 벌어먹을 놈으로 잠재의식을 고쳤어요. 기억을 고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벌어먹을 놈이야. 평생 어머니가 벌어먹을 놈이라고 했잖아. 뭐든지 하면 돈도 잘 벌어. 잘 벌어서 잘 먹고 살아야 그 벌어먹을 놈. 나는 벌어먹을 놈이야. 벌어먹을 놈, 벌어먹을 놈. 이거 이제 기억을 바꿨어요. 그 뒤에는 모든 일이 잘 돼. 왜? 벌어먹을 놈이니까. 말 하나에, 기억 하나에 점 하나를 더 찍어서 빌어먹을, 벌어먹을 놈으로. 그러니까 말을 고칠 때 전혀 다른 말로 고치면 쉽지 않죠. 그러나 반대되는 말이나 이렇게 점 하나를 찍거나 띄거나 그러면 쉽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를 아버지를 나를 사랑해로. 빌어먹을 놈을 벌어먹을 놈으로. 이렇게 바꾸면 아주 쉽습니다. 치료에. 그래서 이제 지지가 필요해요. 치료할 때도. 그래서 뭘 해도 쓸데없어, 고칠 수 없어가 아니라 당신은 뭘 해도 잘해. 무엇이든지 안 된 것이 있어도 잘 고칠 수 있어.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조금 지나면 되는 방법이 생각나. 잘 돼. 너는 할 수 있어.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해가 아니라
너는 평생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욕을 할 때, 욕하고 싶을 때 반대로 해야 됩니다. 에이씨, 나쁜 놈 같으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 나쁜 욕이 그 사람의 결점이 생각날 때는 야, 너는 이것 때문에 나빠 임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친구하고 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적에는 그 얘기 반대되는 걸 생각하세요. 잘못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딱 뭐라는 잘못을 하면 자네는 말이야 이 점이 참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가 아니라 이 점이 좋아, 이 점이 좋아. 그러면 본인이 듣는 사람은, 그렇죠? 듣는 사람은 기분도 그렇고, 그래서 말을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때 듣게 되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그 상태 그대로 잠재의식의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부정적이거나 어떤 자극적인 말은 각인이 딱 돼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평생을 작용하게 됩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예를 들어서 의사도 말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고칠 수 없어. 이게 평생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한의사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요, 지금 잘 안 고쳐지지만 고치는 방법을 아는 사람 만나면 쉽게 고쳐집니다. 지금은 내가 잘 못하지만 조금 더 해보면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집니다. 그거하고 내가 해서 안 되니까 이거 뭐 평생 달고 살아야죠 뭐.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달고 살아요. 왜? 낫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평생 함께 살으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병이 없어지면,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 병이 없어지면 죽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병과 평생 살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그게 잠재의식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상태 또는 그 증상이 없어지면 당신 죽는다, 그 뜻입니까? 그래서 만약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함을 느끼지 못하면 당신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병에 매달리는 거야. 병에 매달려. 말이 좀 이야기 어렵습니까? 병을 달고 살아. 실제로 학습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할 수 없어요. 멍청한 놈 같으니. 너는 뭐도 해도 안 돼. 그러면 너는 할 수 없어. 그래. 나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아무리 해야 안 돼. 왜? 할 수 없으니까. 멍청이 같으니. 나는 멍청이야. 아무리 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공부를 못해. 왜? 나는 멍청이니까. 용용은 안 되잖아요. 나는 멍청이니까.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왜?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반대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영리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 멍청이가 아니라. 너는 열심히 하면 꼭 될 거야. 너는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각인이라고 하는데, 말을,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든지 특히 자녀들에게 화난다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각인되어 버리면 평생 가니까. 자식이 어느 순간에 미울 수도 있고 이쁠 수도 있어요. 밉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때 반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하면 그건 펼쳐주고, 야, 우리 아들은 말이야 이럴 때가 가장 이뻐. 너는 이럴 때 보면 참 기가 막혀. 잘못한 건 빼고 잘하는 일을 상기시켜줘. 실제로 각인이란 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긍정적인 암시를 하면 그대로 돼요. 부정적인 암시해도 그대로 돼. 그러려면 긍정적인 암시를 해줘야죠.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학습이라면 뭐 공부만이 학습이 아닙니다. 이 말은 수십 번을 강조해도 자관 더 해야 됩니다. 이건 꼭 최면에서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 최면 유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면 유도 원리는 그 최면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재의식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최면입니다. 그러면 의식의 세계로 떠오르지 않던 여러 가지 기억과 정보들이 떠오릅니다. 5살 때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얘기였죠. 아까 같이 시험지를 내가 이렇게 맡겨왔는데 그때 맞았습니다. 라든가. 평소에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다 떠올라요. 최면에 들어가는 방법은 집중과 이완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 컨센트레이션이죠. 이완은 릴렉세이션. 집중을 시거나 이완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은 물체를 응시하는 방법이 아주 좋고요. 그래서 주로 집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눈이라고 그랬죠. 물론 최면은 눈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음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냄새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오감을 통해서 다 최면할 수 있지만 가장 잘 되는 것은 눈, 시각입니다. 눈을 어떻게 하냐? 눈을 상방 20도로 뜨게 했을 때, 그래서 상대편을 최면시키려면 상대편 의자에 앉히고 나는 서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 턱을 당기라고 하고 나를 보세요. 그럼 상방 20도 이렇게 눈을 흘린다고 하니까 아래 흰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빨리 들어가요. 이게 요령이야. 그렇지 않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든가 아니면 눈을 감고 릴렉스 하든가. 깊은 최면으로 유도 방법이 최면 6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 의식의 수면에서 눈꺼풀이 피로하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고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이완시키고 그래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서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면 이름을 히프노시스라고 하는데 원래 히프노스는 잠이라고 했습니다. 히랍어로 히프노스. 이게 잠입니다. 잠. 히프노시스는 잠들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최면이란 말은 제초갈최 잠면, 그래서 잠들게 하는 것이 최면입니다. 그래서 잠들게 하면 최면이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잠드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상태, 마치 잠드는 것과 같은 상태, 졸림과 같은 상태는 똑같아, 비슷해. 그래서 졸리게 하면 최면이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사할 적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죄를 지어서 수사관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14시간 수사를 받았다, 20시간 받았다. 수사관을 바꿔가면서 수사관은 14시간 계속 물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1시간마다 체인지해요. 그래서 계속 묻는 거야. 얘기시키는 거야. 그럼 말이 그렇지 15시간, 20시간 하게 되면 졸립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져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얘기해. 확실한 의식 상태에서는 거짓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일반 의식은 거짓도 얘기해요. 일반 의식은 거짓말도 해요. 이렇게. 그렇지만 잠들면 일반 의식이 꺼지는 걸 잠든다고 그래요. 잠재의식은 잠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일반 의식이 잠들면 잠재의식이 나오니까 참말만 해. 그래서 실토하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게 돼요. 자기 범죄를 다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잠을 안 재우고 수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틀, 3일 밤을 안 재우고 수사하게 됐어요. 근데 이건 인격적으로 인권을 모독한다고 해서 요새는 그렇게 모독이 하죠. 그러나 대부분 14시간, 15시간 이게 하게 되면 필요해져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화, 셀폰, 자명종, 시계 이건 다 꺼야 됩니다. 다른 사람 들어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하는데 어떤 하나의 물체를 응시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밝은 빛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터를 이용하거나 저런 전등 불빛을 이용하는 수가 많고, 그래서 저도 할 때는 라이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촛불도 이용하고. 그런 방법이, 그 테크닉은 나중에 수백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 5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 할 필요 없어. 나도 한 3-4가지 기술만 씁니다. 내가 잘 되는, 나에 맞는. 이완을 위해서 심호흡을 2-3번 하고 기운을 빼고 한 물체를 응시하고 눈으로부터 20도 정도 위를 향하고 응시가 끝나면 조용히 심호흡을 시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말을 해줘요. 소리를 내서 필요 없어요. 생각만 해줘요. 나 혼자 할 때는 생각만 해줘요. 저 사람을 최면시킬 때는 내가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들으니까. 예를 들어 촛불을 보면 선생님의 눈꺼풀은 무거워집니다. 나 혼자 할 때는 촛불을 보면 나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아주 무거워진다. 너무너무 무거워진다. 촛불을 응시할수록 나의 눈꺼풀이 너무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가 눈이 감긴다.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눈이 감긴다. 눈이 감긴다. 이제 눈을 뜰 수가 없다. 깊은 잠재 속으로 들어간다. 깊은 최면 속으로. 그러면 눈이 감기면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나를 최면시키는 자기 최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타인 최면보다 어렵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을 최면시키는 방법으로는 나는이란 소리를 당신으로 바꾸면 됩니다. 똑같아, 문장은. 예를 들어서 자, 이 촛불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고 상방 20도로 촛불을 좀 높여야 되죠. 턱을 당기라고 이런 상태로 보게 되겠죠. 이 촛불을 보면 밝게 보이죠. 선생님의 눈꺼풀은 무거워집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촛불을 응시할수록 선생님의 눈꺼풀이 너무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눈꺼풀이 저절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눈이 감깁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깁니다. 하면 진짜 감겨요. 이게 선생님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뜰 수가 없다는데 안 떠요. 못 뜨죠. 뜰 수가 없습니다. 결코 뜰 수가 없습니다. 이게 깊은 잠재의식으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감정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 최면을 하는 사람은 그게 쉽지 않아요. 한 30분 내지 1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최면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암시를 해둬야 돼. 그거 깨워가지고 다음에도 또 30분 걸리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않고
한번 최면에 딱 들어간 사람에게는 깨울 적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선생님은 내 눈과 마주치는 순간 내가 딥슬립이라고 얘기하면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은 5에서 세면 깨어납니다. 하나, 셋, 넷, 5.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근데 빨리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기억을 못해. 근데 나 암시를 해놨어. 내 눈만 쳐다보면 최면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날 왔을 때는, 두 번째 치료로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뭔 얘기 물으면서 그분하고 눈을 딱 마주쳐요. 내가 그분 눈을 보면 그 사람도 내 눈을 딱 쳐다보죠. 머리에다 손을 얹고 딥슬립 그만 금방 들어가요. 30분이 필요 없어요. 1초. 빠르게 얘기하면 1초. 그러면 한 1분. 얘기하는 중에 그냥 딥슬립.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나한테 이런 최면을 배운 어떤 여성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있지만 그 부인들을 자주 가끔 만나는데,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가 뭐 그렇죠? 뭘 물으면서 내가 눈을 딱 쳐다보면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근데 최면 혹시 들어가는가 해서 그렇게 무수기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나는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 사람이 다 알아. 알면서도 내가 딥슬립으로 들어가. 자, 눈이 감기는 단계의 이유도 아주 눈이 무거워집니다. 1분, 2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처음 생각하는 사람은 몇 분 걸릴 수도 있어요. 눈이 감기면 최면으로 들어가는 신호를 합니다. 깊은 최면 속으로,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세요. 라든가 릴렉스 나우, 이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최면 속으로, 지금 우리말로 하면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즉시라고 하는 말, 깊은이라고 하는 말을 꼭 써야 돼요. 그냥 최면 속으로 그러면 1분 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즉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잠재의식에는 그 딱 지정해 줘야 한다고 그러죠. 즉시. 그러면 그 말 하는 즉시 들어가요. 깊은 최면, 깊이 들어가요. 최면도 깊은 최면이 있고 얕은 최면이 있으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쓴 말, 이건 그 단어 하나하나를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즉시 들어가라, 깊이 들어가라, 최면 속으로. 지금, 즉시도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지금, now. 그러니까 영어로 relax now, now가 지금입니다. 즉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간 10분 후에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럼 내가 간 뒤에 그 사람이 최면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럴 필요 없죠. 치료하려면 즉시 해야 되니까. 몸 이완 단계. 이제 마음 이완되면 몸도 이완됩니다. 발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온몸으로,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이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팔도 손가락부터 어깨까지, 어깨에서부터 손가락까지 근육이 이완됩니다. 근육이 이완됐습니다. 축 늘어집니다. 이완이 돼야 최면 속에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이완시켜야 됩니다.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좀 더 깊이. 깊은 최면 속으로, 깊은 최면 속으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완되는데, 그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라 그러기만 한다고 해서 깊이 들어가지를 않으면
방법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던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던가. 백화점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죠. 또 높은 우리가 그 아파트에도 있고.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못 타는 사람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려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부터 20에서부터 0까지 거꾸로 세겠습니다. 내려가는 것으로. 내려가야 깊이 들어가니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내림처럼. 20, 20층입니다. 19, 18층, 17층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최면은 깊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0에서 0까지 셀 수도 있고 20에서 0까지 세기도 합니다. 10에서 0까지 세는 방법을 여기 있습니다. 10 아래로 내려갑니다. 9 깊은 최면 속으로 8 더욱 깊이 7 더욱 깊이 6 아래로 내려가며 따라 5 의식은 더욱 깊어지고 4 깊은 최면 속으로 3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2 들어가면서 마음은 편해지고 1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0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깊이 들어갔는가를 하면 몸도 늘어지고 이렇게 하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잘 안 들어간 것 같다 싶으면 다시 3번, 4번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같은 요령으로 3번 반복 암시합니다. 그래서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이제 잠재의식의 활성화 단계,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곳, 선생님이 일생 동안 가보았던 곳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넓은 호수도 좋고 파도 치는 바닷가, 시원한 산정, 낚시나 보트 타기, 아늑한 거실, 좋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떠오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바닷가입니까? 산타모니카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 아름답죠? 하늘 보세요. 푸른 하늘에 뭉게뭉게 지나고 있습니다. 한방이 편안하죠?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돼요. 말을 상황을 구성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왔을 때 일상이 이롭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병을 치료하든 나쁜 버릇을 고치든 잘못된 생각을 바꾸든 공부를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든 감각을 박탈하거나 느끼게 하든 원하는 이루는 일이라면 어느 것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깊은 최면 속에 들어오면 다 할 수 있어. 나쁜 버릇도 고치고 잘못된 생각도 바꾸고 특별한 능력도 가지게 하고 꼬집어도 안 아프게 하고 실제로 최면 속에 들어가서 꼬집어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따만한 침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서 침을 꽂아도 하나도 안 아파요. 못 느낍니다. 아프지 않다라고 암시를 하면. 그래서 저는 침을 놓을 적에 대부분 침 맞는 사람들이 많이 겁을 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침을 놓으면 절대로 안 아픕니다. 나 최면 하는 사람입니다. 최면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내가 안 아프게 하면 안 아프다면 안 아픈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힐리를 주는 거야. 저 사람이 최면 가르치고 최면도 막 가르치는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저 사람이 만지면 그럴 거야 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침을 넣을 건데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놓겠습니다 하고 꽉 눌러요. 그리고 꼭 누를 때 아프죠. 뛰는 순간 한 번 아프면 그보다 더 아픈 건 느껴도 일종 마비가 됩니다. 일단 거기다 침을 넣고 손가락으로 탁 쳐요. 그냥 꼭 찌르면 안 돼. 탁 쳐.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그냥 꼭 찌르면 아파도 총알 속도로 팍 들어오면 아프지 않습니다. 원래 침을 놓을 때 침을 놓고 탁 치는 것입니다. 난 놓고 이 손가락으로 탁 튕겨요. 총알 속도로 들어갑니다. 안 아파요? 실제로도 안 아파. 그래서 안 아프게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침을 놓으면 안 아픕니다 라고 또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침을 안 아파요. 진짜 맞아보니까 안 아파? 그 다음부터는 안 아파. 눈 감고 그냥 맞아. 실제로. 아프면 그 다음에 안 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기술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게 돼요. 그래서 암시를 해줍니다. 선생님은 아주 건강해집니다. 머릿속이 맑아져서 두통이 사라집니다. 두통 있는 것은 두통이 사라집니다. 머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귀는 밝아집니다. 잘 들립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시력이 좋아지고 잘 보입니다. 모든 감각이 오장육부가 모두 정상 상태로 됩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소화효소가 잘 분비됩니다. 암시에 따라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깨워야 되겠죠. 깨우는 방법은 최면에 들어가는 것은 내림차 순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10, 9, 8, 7, 0. 근데 깨울 때는 반대로 해야 돼. 오름차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근데 깨울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선생님은 제가 하나에서 다섯을 셀 것입니다. 다섯을 세면 선생님은 눈이 떠지고 깨어납니다. 상쾌하고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셋, 아주 건강해지고. 넷, 감각이 모든 감각이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다섯, 자, 눈 뜨세요. 상쾌하죠? 기분이 좋죠? 물어보고 예, 그러면 몸도 움직이세요. 그리고 이제 또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깨울 때는 그렇게 깨워요. 옛날에 그 타임지에 이 메디테이션 지금은 이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최면 메디테이션이 굉장히 붐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관념, 이 잠재의식과 교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나가고 최면 6단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그것은 이제 복습이니까 손가락 응답법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최면 6단계와 비슷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요 하는 방법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재의식의 정보는 정확한가? 정확합니다. 물어봤을 때 잠재의식의 대답한 것은 정확한 대답입니다. 진실만은 대답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브레인 컨트롤. 이게 의식, 잠재의식 브레인이니까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은 브레인 컨트롤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근원은 뇌가 있으니까 뇌 속에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뇌가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냐는 걸 뇌파의 변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의 변화를 보면 알파, 베타, 세타, 델타파가 있는데
이제 여기 있듯이 여기 있습니다. 베타파는 보통 때 14Hz 이상 깨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뇌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때 14Hz 이상 어웨이크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액션, 컨셔스 레벨, 그러니까 일반 의식 상태입니다. 알파와 세타파가 잠재의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파, 베타, 델타, 세타, 델타 그러는데 이거 순서대로 아니고 베타파. 알파파는 7에서 14 이하. 그냥 7Hz 정도죠. 그냥 졸음이 오는 상태. 이걸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편한 상태. 그 다음에 4에서 7Hz. 4Hz 되는 그것도 같지만 좀 더 깊어. 이걸 이제 히프노시스, 잠재의식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면시키는 것은 이 4Hz, 세타파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물론 알파파에서도 최면은 가능합니다. 치료는 가능해. 그러나 세타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델타파, 아예 4Hz 이하가 되면 진짜 잠들어 버려요. 슬립, 딥슬립 단계. 그러니까 아주 잠들어 버리면 안 들리죠.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깊이 들어가면 약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할 때 보면 깊이 들어갔죠? 뭔 얘기하다가 점점 고개를 막 이제 숙이고 좀 깔아앉으면 고개 들어줘야 돼요. 자, 내 말 들리세요? 약간 깨워야 돼요. 4Hz 이하로 내려가면 깨워야 돼. 또 7Hz, 14Hz 이상으로 올라가면 중간중간에 자, 내 눈 쳐다보세요. 딥슬립. 세타파로 향해서 내려줘야 돼요. 그런 기술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럼 스로우 헬프, 미드 알파, 픽 알파 있는데 그건 읽어보시고요. 그런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가 될까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한 결과 그러니까 1832년에 베를린 대학에 있던 루터와 슐츠라는 두 교수가 연구했어요. 어떤 말을 할 적에 가장 최면이 잘 들어갈까? 그래서 그분들이 6단계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최면이 잘 들어간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는 학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대로 해도 좋고 조금 변형시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배울 때는 원형 그대로 배워야죠. 나중에 쓸 때는 약간 변형해서 쓰더라도 최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탁월한 의도 기술입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검증된 탁월한 의도 기술. 어떻게 하냐? 자, 일반 의식 수준에서 잠재의식으로 점점 늘 때는 1단계. 처음에는 팔이 무겁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my arms are very heavy, very heavy. 우리말로 팔이 무겁다. 두 번째는 팔이 따뜻하다. 세 번째는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네 번째는 호흡이 편하다. 다섯 번째는 복부가 따뜻하다. 배가 따뜻하다. 여섯 번째는 이마가 시원하다. 이것을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1단계만 해도 최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가는 사람은.
6단계까지 다 해야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단계별로 특징은 있어요. 특징이. 1단계는 예를 들어서 노이로제 손발 트는 것, 비용, 자반현상 이런 게 효과 있고, 2단계는 화날 때 끈기, 인내력 향상에 효과 있고, 3단계, 4단계는 금주, 금융 이런 데 효과 있고, 5단계는 여러 가지 소화기병, 냉감증,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데 효과 있고, 6단계는 불안, 냉정한 판단력 이런 것에 좋고, 어쨌든 6단계가 지나서 잠재 의식의 수준에 도달하면 깊은 최면에 든 것입니다. 그럼 단계의 그 유도 요령을 아주 상세하게, 자, 복습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제 5단계부터는 다음 계속합니다. 1단계, 팔이 무겁다고 했죠? 이건 이제 한국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천재들인데 지금은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20년, 30년 전 내가 기억하는 그때 당시 천재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김웅룡이라는 이 김웅룡 박사는 진짜 그 당시에 250 IQ 250 뭐 해가지고 굉장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은 대학 교수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상을 떴는지도 모르죠. 영영 천재들은 국가에도 공헌해야 됩니다. 미국 보세요. 유산 기업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서 미국의 부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전기자동차도 미국에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죠?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천재들이 많습니다. 자, 마이크 컨트롤 제1단계 암시법. 1단계가 뭐죠? 팔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팔이 무겁다. 자, 그걸 하는데 그냥 팔이 무겁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자, 눈을 감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내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배우시고 이 방법대로 안 해도 됩니다. 뭐 조금 말을 바꾸거나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배울 때는 어떤 모델을 배워야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편안히 앉으셔서 눈을 감고, 이게 전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걸 프린트 아웃해요. 한 3페이지 됩니다. 그걸 놓고 상대편 눈 감고 있으니까 내가 뭐 읽어도 되는데 내가 다 아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보고 읽을 수가 있죠. 연설도 하듯이. 자,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으시고 깊은 심호흡을 3번 하세요. 말하듯 하면 됩니다. 자, 심호흡 3번 하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줘야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오고, 내쉴 때는 내 몸과 마음속 모든 스트레스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심호흡 3번 하셨습니까? 3번은 시간을 주고, 그러고 나서 양팔을 축 늘어뜨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양팔을 늘어뜨리게 하고, 자, 양팔을 늘어뜨리세요. 자, 늘어뜨렸죠? 제가 선생님의 손에 아주 무거운 쇳덩이, 쇳덩이를 아령하시죠? 쇳덩이를 주겠습니다. 20파운드짜리 쇳덩이 아령을 쥐어주겠습니다. 상상으로. 자, 오른쪽 20파운드 아령 주세요. 받았습니까? 자, 왼손도 받았습니까? 꼭 주세요. 무겁죠? 예. 아주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선생님의 두 팔은 쇳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어떻게 하냐? 같은 말을 10번씩 반복해. 이 반복이 중요합니다. 보통 때는 3번 같은 말 3번 들으면 쉽다고 그러죠. 싫다고 해야 싫은 것이 기억이 제일 잘 되거든. 그래서
10번씩 반복합니다. 오른팔이 무겁다를 10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반복한 데는 정상입니다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러나 선생님 오른팔은 정상입니다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왼팔이 무겁다를 10번 반복해요. 정상입니다. 세 번째는 오른팔이 매우 무겁다. 이번에는 무겁다가 아니라 매우 무겁다. 10번 반복. 그 다음 왼팔이 매우 무겁다. 다섯 번째는 양팔이 쇳덩이처럼 매우 무겁다. 그러면 50번이네요. 50번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50번 하는 거야. 수십 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최면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때 오른팔과 왼팔이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양팔이 매우 무거워진 것을 느낌을 들기 시작합니다. 무거워진다고 하는 느낌은 통상적으로 느끼는 무거운 느낌도 되지만 힘이 쭉 빠져버린 상태, 축 늘어진 상태, 이것도 무겁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무겁다고 했는데 나는 팔이 쭉 늘어져 있네. 팔이 늘어진 것도 무겁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왼팔 오른팔에 찌릿찌릿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그걸 얘기해 줘야 돼. 혹시 오른팔 왼팔이 찌릿찌릿 하십니까? 찌릿찌릿한 것도 무거운 느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래, 아, 똑같구나. 그게 알죠. 이제 선생님 오른팔은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쭉 늘어지면서 매우 무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왼팔도 왼팔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모든 것이 쭉 가라앉으면서 매우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오른팔과 왼팔이 선생님 몸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감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점점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졸립니다.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단계만 열심히 해도 1단계만 가지고도 최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면인 사람한테는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도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좀 더 깊은 최면 속으로 다시 하려면 팔이 무겁다. 그 다음에 팔이 따뜻하다. 만약에 끝나고 나서 최면이 끝나고 나서 깨워야 되겠죠. 깨울 적에 일어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최면 1단계를 연습하셨으니까 이제 오늘은 최면을 깨어나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에서 5을 세면 선생님은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 아주 유쾌합니다. 둘, 상쾌합니다. 셋, 기분이 좋습니다. 넷,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5, 하고 깨어나세요. 5, 이렇게 해도 이거 잘하는 사람은 요걸 해도 됩니다. 요것도 연습이에요. 5,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깨어나요. 눈 뜨세요. 자,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심호흡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첫째, 팔이 무겁다는 건 얼굴이 붉어지는 공포 말더듬, 이거 고칠 때 특히 이 암시를 많이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근성을 길러줍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제2단계. 팔이 따뜻하다. 자,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제 하고 지금 할 줄 알아야 그다음 5단계로 넘어가니까 1단계, 2단계를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그걸 상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도 이제 처음에는 최면에 잘 안 들어가요. 좀 안정은 됐지만 그럼 팔이 따뜻하다 두 번째 단계를 합니다. 이것은 말초 혈관 순환이 좋아지게 함으로써 마음의 긴장을 푸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이게 이제 김웅영 박사입니다. 신동 그때 210이라고 했어요. IQ 210. 보통은 100이잖아요. 세계 10대 천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빛은 발휘하지 못했어요. 뭐 예를 들어 미국처럼 테슬라 뭐 이런 큰 컴퓨터를 만들고 그런 정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기본 바탕이 산업적인 과학적인 기본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신동이 활동할 수가 없었죠. 지금은 이제 그 기본이 됐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비행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만들잖아요. 비행기 만들려면 초음속 비행기 만들려면 수십 년 걸려요. 터키 같은 건 수십 년 걸려도 못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만들어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민족입니다. 어쨌든 2단계 암시법은 팔이 따뜻하다. 나의 팔은 아주 따뜻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번씩 5개의 방법으로 10번씩 50번을 합니다. 오른팔이 따뜻하다. 10번 반복하고 정상입니다. 항상 정상인을 해야 됩니다. 왼팔이 따뜻하다. 10번 반복. 오른팔이 매우 따뜻하다. 10번 반복. 왼팔이 매우 따뜻하다. 10번 반복. 양팔이 매우 따뜻하다. 10번 반복. 50번이죠? 6번을 50번씩 하면 몇 번입니까? 300번. 300번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최면 치료 한 1시간 반쯤 걸리는데 원래 30년 전에 이 500불을 받았어요. 지금 1000불, 미국 사람들은 800불, 1000불 받습니다. 근데 살기가 어려지고 그래서 저는 500불 받다가 2007년도에 왜 미국도 IMF 왔습니다. 그때 어려울 때 300불로 내렸습니다. 아픈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안 아파요. 배도 안 고파요. 밥도 조금 먹습니다. 부자들은. 기분이 좋으니까 아프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프고 아파요. 밥도 많이 먹고 배고파요. 막 심리적으로 병도 걸리고. 그래서 치료비를 부자들한테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나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받아 500불 받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200불. 그것도 100불밖에 없습니다만 그것도 받습니다. 안 된다고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80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가 꺼내더니 80불 내더라고요. 그렇다고 치료 안 해줄 수 없죠. 똑같이 해줘야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있는 사람은 치료를 많이 내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있는 사람들이 더 깎여이 짓을 해요. 그래서 좀 미운 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0번씩 반복하니까 또 60번이죠? 나는 점점 고요한 잠재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마음은 아주 편안합니다. 나의 양팔은 매우 무겁습니다. 아까 왜 팔이 무겁습니다부터 간단하게 무겁습니다 하는가요? 아주 무겁습니다. 양팔이 정말로 따뜻합니다. 무겁습니다는 2번 하고 따뜻합니다라고 넘어갑니다. 매우 따뜻합니다. 나의 양팔을 덮고 있는 따뜻한 수건이 후끈후끈하게 계속 나의 두 팔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당신은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선생님은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면서 당신보다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아니면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호칭을 해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당신 뭐 그거보다는. 그래서 뭐 누구 사장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새? 조그만 일을 해도 개인 사장이죠. 응? 어쨌든 남을 이렇게 우대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사장님 그러면 에이 내가 뭐 사장님 그러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 그러면 누구 당신이야? 당신의 말이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사모님, 사장님 그 소리를 그냥 일상 씁니다. 친마주 왔을 때도 사모님, 사장님 꼭 그렇게 부릅니다. 아저씨 아줌 이 소리 안 씁니다. 뭐 나쁜 소리 아니라도 듣는 사람이 좋은 소리를 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최면은 듣기 좋은 소리. 나쁜 소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해서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시죠. 점점 깊은 천연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점점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졸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암시를 반복하는 동안 양팔이 매우 무겁고 따뜻해지면서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쭉 늘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몸이 좀 늘어져요. 몸 모습을 보면 최면에 깊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면은 상상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팔에 술덩이가 들려있다고 생각하고 팔에 따끈한 수건이 덮여있다고 생각하고 생각은 상상은 생각이고 생각은 상상입니다. 상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돼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말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죠. 생각, 상상, 꿈 같은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말로 꿈도 꾸지 마 그러죠. 꿈은 꾸어야 됩니다. 꿈은 꾸고 상상해야 돼. 내가 잘 되는 상상, 내가 부자 되는 상상, 내가 공부 잘하는 상상, 그건 꿈을 꾸어야 돼. 눈을 감고 막 남들이 나를 축하해주고 내가 상을 받고 그는 꿈을 꾸어야 돼. 그래야 그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암시를 수시로 연습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왜 못해? 지금 나는 내가 안 되는 것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이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생각날 거야. 그때 내가 할 수 있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돼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련을 계속해놨다가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라고 두세 번만 얘기해도 나중에 돼요. 저는요, 침을 놓는 사람이니까 내 손이 차가우면 안 되잖아요.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이 차요. 근데 따뜻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내 찬 손으로 만지면 내 손이 차가우면 오므라들어요. 근육이 수축되면서 침을 놓으면 아픕니다. 그때 이완됐을 때 침을 놔야지. 그래서 내 손이 따뜻해요. 나는 그래서 어떤 걸 연습 많이 하냐, 눈을 감고 내 손이 따뜻하다, 손이 따뜻하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손이 따뜻하다 그러면 손끝이 금세 빨개집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화끈화끈해요. 내가 만지면 뜨끈뜨끈합니다. 내가 만지면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 그래. 나는 그걸 수십 년을 연습했어요. 계속 이걸 위해서. 근데 내 손이 따뜻해. 따뜻한 손으로 환자들을 만져주면 좋죠. 따뜻하니까. 차가운 걸 맞으면 왜 차가워?
의사소통이 차서는 안 돼요. 따뜻해야 돼. 그렇다고 불 쬐면 불 쬐면 따뜻하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암시로 환자를 보자마자 팔이 따뜻하다. 나는 한두 번만 하면 손끝이 찌릿찌릿 저린 것처럼 찌릿찌릿하면서 실제로 빨개져요. 손끝이. 여러분 보세요. 빨개지죠? 빨갛지 않습니까? 사진 찍으니까 빨갛더라고요. 실제로 빨개져요. 암시대로 되는 거예요. 손이 따뜻하다 그러면 혈액순이 확 돼가지고. 각성 상태로 되는 건 아까 또 있죠? 하나에서 다섯을 세면 선생님은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빨리 올 때는 급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돼요. 너무 빨리 하면 그러니까 하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둘, 상쾌합니다. 셋, 아주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넷, 다섯 그렇게 하면 되죠. 오름차순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깨우는 방법도 알아야 돼. 안 깨우면 안 돼. 안 깨우면 뭐 스스로 깨어나기도 하지만 깨워야 됩니다. 원래 팔이 따뜻하다 하고 피부 온도를 재면 1.5 내지 4.5도가 실제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내 손이 따뜻해지듯이.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도가 올라요. 그 원인을 내가 쭉 써요. 왜 뭐냐, 인간은 말초에서부터 자극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냅스가 어쩌고 따뜻하다는 것이 어쩌고 하면서 쭉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것을 읽어보시고 세 번째,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뭐야 이게 이렇게 됐지? 자,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자,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그렇게 하라고 했죠?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혈액순환을 잘 해줌으로써 정신적인 긴장을 푸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자, 컴퓨터를 됐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의 이혜진 씨인데 네이버, 한국 네이버를 만든 천재입니다. 이혜진 씨. 이분이 네이버를 만들었어요. 네이버 굉장히 잘 되죠? 한국 천재들 많습니다. 3단계 암시법. 3단계는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할 때도 팔이 따뜻하다,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를 같이 해줍니다. 앞에 어떻게 하냐,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한다를 10번, 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박동한다 10번, 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박동한다 10번, 나의 심장은 매우 조용히 박동한다 10번. 조금씩 다르게 50번, 나의 심장은 매우 조용히 박동한다. 조금씩 말을 달리 해야죠. 그래야 10번, 20번 할 때는 좀 다르게 단어를 매우, 조용히 이걸 넣어서 자, 암시를 하는 동안 최면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깨울 때도 이렇게 하나에서 다섯이면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심장이 아까 이제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오는 것은 또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1단계를 하다 보면 물론 3단계 때 하면 심장 박동이 천천히 됩니다. 근데 1단계만 해도 보통 80번 뛰던 것이 78, 2단계가 되면 한 70번, 3단계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면 한 67, 8번, 80번 뛰는 것이 한 65번, 70번 정도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조용히 박동하게 돼요. 여러 가지 생리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건 화내는 버릇 이해하세요. 화나는 버릇을 특히 화내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를 강조해서 해야 돼요. 선생님의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편안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주위의 어떤 말이나 상황에도 선생님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화날 때 심장 뛰죠.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건 화나거나 열이 있거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인내심 기를 때는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를 주로 암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4단계 호흡이 편하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4단계 여기는 김범수 다음. 근데 우리나라에 다음은 없어졌죠? 김범수는 다른 거 합니다. 네이버하고 다음이 인터넷에 있었는데 다음은 없어지고 네이버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음과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4단계. 자, 요것도 이제 눈을 감고 심호흡을 천천히 3번 합니다. 요까지만 하고 들이마실 때는 우주, 평화, 행복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내쉴 때는 내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를 모두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자, 양팔을 좌우로 쭉 늘어뜨리세요. 그리고 다음같이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의 양팔이 매우 무겁습니다. 팔이 아주 무겁습니다. 선생님은 오른팔과 왼팔에 후끈후끈 열이 나면서 따뜻해집니다. 팔이 따뜻합니다. 선생님의 양팔이 따뜻합니다. 선생님의 심장이 조용히 박동. 3번째죠? 선생님의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그러나 힘차게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소를 상상하세요. 어느 누구 간섭도 받지 않는 곳, 아주 조용한 곳에 선생님이 혼자 있습니다. 선생님의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뭉게구름 떠올립니다. 상상을 계속합니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마음은 가벼움을 느낍니다.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서 뭉게구름이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구름이 매우 가볍기 때문에 구름을 바라볼 때 선생님의 호흡이 아주 편안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선생님은 호흡을 구름처럼 가볍게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호흡이 편안합니다. 그 말을 이제 10번 해도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을 문학적으로 잘 만들어.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프린트해가지고 읽어야죠. 내가 하는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쓸 수 있겠죠? 꼭 하늘만 쳐다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법. 호흡이 편하다. 두 번째, 호흡이 아주 편하다. 호흡이 아주 편하다.
4. 호흡이 매우 편하다. 5. 호흡이 매우 편하다. 이것도 50번. 상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나의 양팔이 아주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팔이 후끈후끈 달아오는 느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아주 조용한 장소에 있는데 심장이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어떤 때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으니까. 자, 선생님은 호흡이 매우 편안합니다. 네 번째죠. 내가 선생님의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호흡이 아주 편안합니다. 편안한 호흡과 함께 선생님 마음도 아주 편안해지고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 19, 18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7, 16, 15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곳으로 14, 13, 12, 11 선생님은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9, 8, 7 선생님은 점점 더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6, 아주 깊이 5, 4, 3, 2, 1 0 선생님은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팔이 무겁고 너무 무거워서 팔이 선생님 몸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 팔이 따뜻하고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고 호흡이 아주 편안합니다. 선생님은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왔고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료로 들어가요. 깨울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섯을 세라고 했죠.